네, 이전 시간에는 그 창경궁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창경궁 궁궐에 들어가서 그 벌어지는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나 그 창경궁에서 그 있었던 그 이야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그 우선 맨 먼저 창경궁의 정문은 홍화문입니다. 이 홍화문은 성종 때 세워져 가지고 그 임진왜란 때 불탄 다음에 그 광해군 때 1616년에 다시 세워진 거예요. 그 건물을 지금까지도 그들의 보존이 되어 있고 지금 뭐 개보수하고 단청칠하고 한 상태로 계속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 홍화문 앞에서는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영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그 영조가 이 홍화문 밖에 그 세자와 나와서 진율과 군역법에 대해서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록에 나와 있는데, 홍화문 삼위도라는 그 그림이 그 남아 있습니다. 그 때를 기념해서 그린 그림인데, 진주라는 건 뭐냐면은 흉년 때 공궁에 빠진 그 백성들을 위해서 쌀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것을 그 이제 쌀을 이제 나눠주는 그런 그 장면인데, 그 홍화문 앞에 많은 그 백성들이 이제 지나갈 때마다 그 뭐 전대가 없으면은 전대와 같은 비슷한 그런 그 진보다리를 또 주고요. 그리고 이 사면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농업, 뭐 상업, 그리고 그 또 이제 공업 막 이런 그 백성들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민에 포함되지 않은 그 백성들은 또 천민이라고 그 있었어요. 근데 이 천민들은 거의 뭐 이제 그 걸식하는 것처럼 이 앞에 이제 지나다니고 막 있으니까 그들도 영조가 불러가지고 쌀을 주는 그림이 저 그림이었어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시행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세금 납부 문제를 여론을 조사를 또 하나 그 했었습니다. 군역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군대에 가지 않고 군포로서 내구서 이제 병역을 면제받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양인들만이 이제 군대를 가는 거지 않습니까? 양반도 안 가고 천민도 안 가고 이제 양역으로 양인들이 이제 군을 가서 그 자기가 이제 그 부역을 통해서 이제 세금을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 못할 때는 또 이 배로 이제 그 국가에 이제 그 세금으로 납부하는 건데, 그때까지도 이제 두 필씩을 내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백성들이 너무 그것을 내는 것도 상당히 그 힘들어하고 하니까 이 홍화문 밖에 나와가지고 이 시전 상인들도 모으고 또 군인들도 모으고 해가지고 한 50명을 딱 모으고 의견을 묻는 거예요. 왕이 직접. 너희들 그 호포로 내는 게 그 호포를 기준으로 해서 그 배를 내는 게 좋으냐, 아니면 뭐 결포를 해서 그 내는 게 좋으냐, 이런 걸 이제 묻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집을 가옥당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토지, 땅을 기준으로 해서 나은지, 그래서 그 백성들이 호포로 하는 게 더 낫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정해하게 되고, 이러한 영조가 이제 백성들을 사랑했던 어떤 그러한 그 모습들이 홍화문에서 펼쳐졌던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러한 곳이 이제 그 창경궁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홍화문입니다. 홍화문은 다른 궁궐과 다르게 중층이지만 좀 그 웅장하지도 않고 작고 아담해요. 그 이유는 지난 그 시간에도 강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창덕궁이 하나의 그 창경궁과 창덕궁을 얘기했을 때 창덕궁이 하나의 정궁처럼 그 왕들과 이런 이제 분들이 있는 것이고, 창경궁은 여인들을 위한, 대비들을 위하여 처음에 계획을 세워졌었기 때문에 약간 어떤 그 정궁 법궁보다는 좀 그 내전이 발달한 궁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정각들도 다른 그 경복궁이나 창덕궁이나 그렇게 그 정궁 법궁에 비해서 좀 그 내전이 발달한 궁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성종 때 그렇게 해서 지어졌지만은 결국은 계속해서 확장해가지고 어떤 그 임금이 임호에서 정치를 펴도 될 만큼의 그 정도로 그 확장된 어떤 그 궁궐로서 면모를 갖추게 됐던 것이었죠. 자, 한번 홍화문에서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명정전이 있습니다. 명정문을 들어가서 안에 보시면 명정전이라고, 이 정전은 현재 그 5대 궁궐 중에서 가장 오래된 정전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진왜란 때
이제 불타고 광해군 1616년에 다시 세워져서 그대로 목조 건축물이 지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보이고요. 5대 궁궐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 바로 명정전의 창경궁에 있는 건물입니다. 이 명정전에서는 어떤 주로 연회들이 많이 이루어졌어요. 왜냐하면 바로 뒤에가 창덕궁이 있었기 때문에 주로 내전이 발달된 궁궐이다 보니까 정전도 있고 편전도 있고 있을 건 다 있지만 주로 대비들이 잔치를 하고 이런 용도로 좀 많이 좀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구색은 다 갖췄고요. 이 명정전에서는 인종, 그러니까 중종의 첫째 아들이죠. 그 인종이 이 창경궁에서 즉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실록을 보면은 명정전 정문이 명정문인데 그 당시에는 태화문이었나 봐요. 명정전 앞에서 인종이 즉위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종이 여기서도 왕도 즉위를 했다라는 거를 아시면 되고요. 이 인종 같은 경우는 조선 왕 중에서 가장 짧은 즉위 기간이었어요. 왕이 되자마자 약 8개월 만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짧은 기간에,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나 잘 모르는 왕 중에 한 명인 것이죠. 이 분은 중종의 장경왕후라는 앙비에서 태어나셨는데 왕이 되자마자 이제는 죄를 8개밖에 못하고 이제 돌아가시게 이제 된 거죠. 그 다음에 중종의 계비 두 번째 부인이었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문정왕후예요. 문정왕후의 아들이 이제 명종이 되는 거죠. 이제 야사나 또 실록에 이렇게 보면은 문정왕후가 인종을 독살했다. 그런 이런 야사에 많이 좀 나옵니다. 오색떡을 줬는데 그 오색떡을 먹고 바로 죽었다는 등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어쨌든 인종도 죽기 한 달 전부터 상당히 병으로서 고통스러워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인종도 좀 불안했었나 보죠. 왜냐면 문정왕후가 상당히 좀 이렇게 인종에게 대하는 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혹독하게 이렇게 대했다고 해요. 상당히 좀 무시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었나 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풍문도 이제 소문이 독살했던 것들도 이제 소문이 났었겠죠. 근데 기록에 의하면은 인종도 자기가 독살당할 것이다라는 걸 이렇게 자기도 알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음식들을 거부해요. 밥도 안 먹고 바치는 거를 약도 안 먹습니다. 그게 이제 기록에 막 나와요. 아주 오랫동안. 그러다가 4일 전부터는 계속해서 완전 거부를 하고 그러다가 돌아가시게 됐던 분이 또 인종이시란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문정왕후의 아들이었던 명종이 이어서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이제 명정전은 그런 또 이제 사연을 갖고 있는 창경궁의 정전, 법전이 되겠습니다. 자, 문정전입니다. 이 문정전은 우리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돌아가신 건 아는데 어디서 돌아가신지 잘 모르더라고요. 바로 이 문정전 앞에서 돌아가셨어요. 이 문정전 창경궁의 편전입니다. 이 편전은 신하들과 왕이 경연도 하고 국사도 논의하고 이러한 곳이거든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정각인데 저 정각은 성종 때 만들어져서 광해군 때 소실되고 다시 지어졌다가 일제강점기 때 철거돼요. 그래서 1986년인가 그때 세워진 거예요. 이거 상당히 늦게 최근에서야 복원이 됐던 것이고요. 바로 그 당시에 정성왕후라는 영조의 첫 번째 부인이 혼전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혼전의 이름이 그 당시 휴령전이었습니다. 이제 혼전이 되면 또 이름을 하나 이제 좀 붙여주거든요. 조노처럼. 그래서 저 문정전이 그 당시 휴령전으로 임시로 불려졌을 때 정성왕후의 신주가 저 안에 있고, 종묘에 가기 전에 신주가 저 안에 있고, 바깥에서 이제 영조가 사도세자를 부르고 군인들이 명정전 주변에 있는 문들을 전부 다
그 지키게 하고 사겹 5겹으로 지키게 하고 그 안에 있는 군인들이 칼을 빼서 모두 밖에 담벼락에 그 뽑아서 그 아무나 못 들어오게끔 지키게 하고 신하들과 함께 저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게 실로에 의하면은 그 칼을 영조가 그 사도세자가 이제 무릎을 꿇고 맨발로 머리를 주아래에서 저 흙바닥에다가 땅을 막 머리를 이마를 찌으면서 피가 흘러나오고 그런 그 장면이에요. 거기에 영조가 칼을 주면서 자결을 시키는 거죠. 자결을. 근데 이제 그 사도가 거기에서 이렇게 막 옷소매로 막 자기가 목도 묶고 죽으려고 하면은 세손, 정조, 한 그 당시 4살 정도 됐나요? 막 말리고, 그리고 신하들도 그 이제 세자에 또 충궁에 있는 또 세자 시강원에 있는 그 교육시키는 신하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또 세자를 모셨던 그 신하들이 또 막 그 사도가 목을 졸릴 때마다 못 말리고 막 그런 장면이 문전정 앞에서 막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영조가 뒤주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실록에는 뒤주랄 말은 없어요. 엄숙히 가둬라 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차마 뒤주란 말은 사관도 못 썼나 봐요. 한중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뒤주는. 그리고 정조실록 가면 뭐 한 물건을 가져왔다 뭐 이런 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 뒤주에 들어가라 해가지고 그 사도가 살려주세요 하면서도 강제로 이제 집어넣고 영조가 손수 자물통을 채우고 못을 박았다라고 실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가 그 양력으로 하면 7월이에요. 그 상당히 더웠겠죠. 그리고 뒤주에 그 햇빛도 안 들어오는 곳에 넣어놓고 못을 다 박아놓고 그리고 8일 동안 그 안에 있다가 더위와 굶주림으로 죽는 아주 끔찍한 그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했던 곳이 바로 이제 저 건무인 거죠. 그래서 그 어쨌든 실록에서 나온 거니까 그리고 더 끔찍했던 것들은 표현이 안 돼 있겠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저 문정전 앞에서 벌어졌던 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드라마 같은 데를 보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나오지만은 상당히 아주 참혹했던 일이고 조선 역대 560여 70여 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그 보통 이제 그 자식을 그 이제 뭐 선왕이 만약에 이제 자기 아버지가 아니더라도 혈육은 다르지만 선왕이었을 때 폐유를 시키거나 유배를 보거나 그래서 했을 때 마지막에 사사라고 그래가지고 사약을 주는 거예요. 그거는 신체를 훼손시키지 않고 죽이는 가장 그 대접하는 죽음이고 사약이. 그 교수형도 마찬가지고요. 나머지는 뭐 거열형이니 뭐 막 그 끔찍하게 차명이니 막 배서 죽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뒤주에 갇혀서 죽었던 일이 바로 거기서 발생됐던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영조는 또 어떤 분이냐면은 그 상당히 어렸을 때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 형이 있었죠. 이복형 그 경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종이 어떻게 이제 그 장혜빈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죄의 한 4년 정도 하시다가 이제 어떻게 예상치 못하게 빨리 이제 이렇게 그 사망을 하게 되니까 생각지도 않게 영조가 이제 왕이 된 거죠. 그런데 그것도 또 이제 그 뭐 경종을 영조가 독살하고 왕이 됐다고 또 그런 이야기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저 모르는 이야기고요. 그 영조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되지 않았다가 왕이 됐던 임금이 영조였습니다. 그리고 영조는 노론의 중심가였던 그 정성왕후라는 그 왕비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안도 노론의 중심 가문으로서 아주 막강한 힘을 갖고 있었던 그런 그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떤 그 어린 왕이 그런 막강한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그 권력 집안과 결혼해야지만 또 국가가 안정되고 왕권이 강화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정치적인 다 결혼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영조가 이제 왕을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성왕후랑 결혼할 때는 이미 왕이 돼서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9살 땐가 그 연인군으로 봉해지고 또 이제 좀 있다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정성왕후도 자기가 왕비가 될 줄은 몰랐겠죠.
어쨌든 그런 그 막강한 가문과 함께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왕실들은. 그러다가 그 정성 왕후가 언제 돌아가시냐면은, 영조가 63세, 2세? 그때쯤 해서 돌아가시게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얻은 분이 정순왕후인 거죠. 그 정순왕후는 15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성왕후가 3년상을 치르고 종묘에 부묘를 하고 그 다음에 맞이했던 왕비가 66세 때 15 먹은 그 아이를, 여자 소녀를 그 당시 또 노론 중심가의 가문이었던 김항구의 딸이었는데 그 여자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사도세자는 몇 살이었느냐? 그 정순왕후보다 10살이나 많은 20대 정도 되는, 20대 후반 정도, 중반쯤 됐나요? 10살이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왕비비가 15 먹은 그 소녀였죠. 정순왕후. 그리고 정조, 세손은 보다 7살이 많았어요. 7살보다 많았고, 사도세자보다 10살이 적은 게 정순왕후였어요. 그런 이제, 어쨌든 영조가 이제 그렇게 이제 왕실을, 이 서열이 분명한 그 왕실 집안의 이 나이 차는 참 엉망인 이런 그게 됐었죠. 이제 그런 관계에서 정순왕후와 사도세자와 정조가 이제 이 창경궁에서 창덕궁과 함께 그 옮겨다니면서 있었던 곳이 바로 또 이제 이 창경궁이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분위기에 있었습니다. 자, 영조 가계도를 잠깐 보면은 우선 숙정과 숙빈 최씨. 숙빈 최씨는 뭐 많이들 아시죠? 그 무술이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궁궐에 그 출퇴근하면서 세탁도 하고 이런 잡일을 하는 분이었는데 숙종의 눈에 띄어가지고 영조를 이제 낳은 거죠. 이제 그 영조가 이제 21대 왕이 된 거고 첫 번째 왕이 정성왕후. 그 다음이 정순왕후. 그러니까 정성왕후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동안 계속 있다가 정순왕후를 만난 게 아니라 그 전에 후궁들은 이제 간택을 해가지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세자도 나왔겠죠? 그 전에. 이제 그리고 정빈이 씨. 이제 정빈이 씨는 후궁이었고 그 효정세자. 5살 때인가 9살 때 이제 요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영빈이 씨. 이분이 사도세자를 낳은 거죠. 사도세자를 낳았고 3년도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귀인 조씨, 그리고 수기 문씨, 뭐 이렇게 이제 후궁들 또 이제 이렇게 맞이해서 이제 그 부인들을 여러 명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그 영조가 그 부인들과 이제 그리고 저 부인들은 주로 이제 창경궁에 이제 머물렀던 것이었죠. 자, 세자의 대리청정과 영조의 양의 파동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도세자가 우리가 드라마나 그런 그 영화나 같은 데 보면은 상당히 이제 두 가지 입장에서 많이 이 사도세자를 갖다가 이제 조명을 해요. 하나의 입장은 뭐냐면은 사도세자가 상당히 그 총명하고 똑똑했는데 그 영조가 상당히 막 구박하고 미워하고 막 그러면서 위축되고 막 이러면서 그 자기의 기량을 펼치지 못하고 또 그 노론의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희생양으로 이제 뭐 그 영조가 할 수 없이 죽인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세자의 질환, 병적인 것들이 너무너무 심해서 이거는 뭐 도저히 그 다음 왕위를 이어받을 자격이 안 되고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안 된다 해가지고 죽였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부분을 더욱더 크게 중요하게 그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실록을 중심적으로 그 이야기를 좀 해보면은 그 세자는 대리청정을 언제부터 시작했냐면은 14살부터 했어요. 그래서 14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도세자가 22살인가 3살 때 이제 뒤주에 이제 그때쯤에서 이제 이제 돌아가시는 건데 중반쯤에. 그러니까 일찍부터 대리청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조 대신 국사를 그 논의하고 신하들과 함께 국정을 펼쳐서 상태였어요.
그 14살 때부터 대리청정을 했었고, 그런데 그 문제는 뭐였냐면은 양해파동이에요. 이건 이제 영조의 양해파동은 우리가 잘 모르고 그 드라마엔 재미가 없으니까 잘 안 나오는데, 실은 영조는 세자에게 대리청정하기 전, 언제 처음 그 양의를 하려고 했었냐면은, 실록을 보면은 4살 때,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도세자가 4살 때 영조가 나의 양의를 세자에게 주려고 했어요. 그럼 신하들이 그거를 이해가 됩니까? 찾아와가지고 막 부복하고 난리가 났겠죠? 그 거두어 주십시오서 뭐 아직은 세자가 너무너무 어린 나이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그 양의를 하겠다 막 영조가. 그러다가 또 5살 때 또 해요. 그리고 또 언제 하느냐? 9살 때 또 해요. 사도가 9살 때. 그러니까 9살 정도 됐으면 사도도 이제 어느 정도 이 인지를 하니까 그 신하들과 함께 영조를 찾아가가지고 막 부복하고 엎드려가지고 막 아주 그냥 두려움과 긴장에 겁먹은 모습으로 거두어달라고 그러고 막 울면서 아주 그 읍소하고 막 이런 모습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또 10살 때 또 그래요. 영조가 또 그 양의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리청정을 했고 나서부터 이후에도 또 3번이나 더 해요. 3번. 그러니까 그 사도세자가 대리청정하는 와중에도 그 3번이나 또 이후에도 벌어지니까 그때는 뭐 더 이제는 성년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14살 때 받고 그 10대 이제 뭐 후반, 중반, 후반 막 이럴 때였으니까 그 막 기절도 하고 막 그래요. 사도가 이 실록을 보면은 막 그 대리청정 할 때 양의를 했을 때 또 기록에 나오는 걸 하나 보면은 사도세자가 이제 거두어달라, 막 부들부들 떨면서 막 그 겁먹고 두렵고 막 이런 모습을 하면서 그 거둬달라 그러니까 그럼 너의 효성을 보겠다. 그러면서 이 시를 읽어봐라. 이거 육아시라는 건데 그 시를 그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육아시를 읽으면서 마지막 부분을 다 읽고서 사도세자가 막 울어요. 막 엄청나게. 하여튼 10대 중반인가 후반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서 너의 효심을 점검했다.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거두어주고. 그러니까 사도가 그 상당히 그 아버지에 대한 그런 그 이렇게 표현하면 잘 모르겠지만 히스테릭인지 뭔지 어쨌든 사도를 상당히 그 구박하고 윽박지르고 아주 엄격하게 그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났대요. 그래서 아버지의 발자국만 보면도 부들부들 떨고 막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신하들과 세자 시강원에 있는 세자를 교육하는 신하들과 함께 이 경연을 읽고 막 그럴 때는 큰 소리로 막 읽고 또박또박하고 현명하고 총명한데 영조를 만나러만 가면 그리고 영조가 이렇게 이제 불러가지고 갈 때만 서부터 막 부들부들 떨고 온몸을 막 이런 그 장면들이 막 나오고 신하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까지도 이제 하는 모습들이 어렸을 때부터 4살 때부터 양의를 하겠다고 그러고 대리청정한 이후로도 근데 그 영조가 그렇게 하는 방식은 또 하나의 그 뭐였냐면 국정을 자기가 운영하는 방식이었어요. 한번 양의를 한다고 이야기하면 신하들이 또 세자가 좋고 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왕권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 거둬달라고 그러면서 국정을 전환한 전국을 운영하는데 그런 그거를 충성을 점검하는 불충을 적발하는 하나의 계기가 돼요. 그게. 그리고 나서 나중에 들려오는 정보통역에서 누가 이거를 이제는 그 양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도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 충성을 점검하고 불충을 적발하는 하나의 계기도 돼요. 영조는 그렇게 그 하면서 양의파동을 계속해서 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신하들이 뻔히 다 알고 있죠.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아주 소모적인 논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거에만 집중하고 전부 다 조심스러운 그 이제 기간이 되는 거겠죠. 그 영조는 또 왕권을 강화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쭉 이제 이루어지는 게 바로 세자의 이제 대리청정, 그 영조의 양의파동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사도세자와 영조 간에 있었던 일이다.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이 궁궐에서 창경궁에서 계속 벌어지는 일들인데 사극이나 이런 드라마에서는 재미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빠지고 이런 방금 이제부터 이제 얘기하는 저런 이 정신적인 질환 이런 것들이 주로 초점이 돼서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사도세자의 정신적 질환은 사실 있었어요.
이제 이거는 이제 실록에도 나오고 또 이제 여러 그 증거 자료들이 근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도세자는 정신적 질환이 어느 정도였었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10살 때 정도 이럴 때는 상당히 그 실록에 나왔을 때 보면은 무인적 기질이 있었다. 상당히 호방하고 체격도 좋았다고 해요. 그리고 공부하는 걸 좀 싫어했대요. 이거 기본적인 거야. 당연한 거지만 어떤 그런 거를 싫어하고 어떤 이 무사적인 기질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조가 그런 것을 알고서 상당히 호되게 나무라고 꾸짖고 했던 것들이 장면에 이제 그 실록에 나옵니다. 했던 것이, 그럼에도 상당히 세자에게 이제 이런 그 교육들이 이제 이루어졌겠죠. 세자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육들을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에도 이제 어떤 이 정신적 질환들이 한 대리청정을 하면서 이제 왕 다음이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 질환 증세가로 인해 가지고 기행을 이렇게 이제 하게 되고요. 대리청정을 하기 전에도 상당히 많은 그런 그 정신적인 질환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있었다고 해요. 첫 그 사도세자가 살인을 했던 것은 언제였냐면은 영조를 만나러 갈 때, 그리고 어떤 어르신을 만나러 갈 때 또 어디를 그 의례를 치를 때 옷들을 제대로 갖추어야 되겠죠. 그런데 옷 입는 걸 너무너무 싫어했대요. 그래서 그날도 기록에 첫 살인을 했던 날도 이 내관의 김한채인가 내시를 말하는 건데, 이렇게 주변에서 나인들이나 이제 궁녀들이 이렇게 옷도 챙겨주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옷 한 벌을 입기 위해서 여러 벌을 입어야 됐대요. 싫으면 다른 옷을 입고 또 다른 옷을 입고 이런 것들이 사도라는 영화에서도 나왔다고 하던데, 이렇게 하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칼을 뽑아들고 김한채를 죽이고 나인도 죽이죠. 그래서 한 6명을 처음, 그래서 사람을 이제 죽였다라고 한중록의 해경궁 홍씨, 사도의 부인이죠.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면서 해경궁 씨가 사도세자가 죽은 원인은 의대증이다. 의대증이라는 건 뭐냐면 옷 입는 걸 싫어한다라고 합니다. 그 옷 입는 걸 싫어한다는 거는 특히 영조를 만나거나 그럴 때는 옷을 제대로 갖춰야 되는데, 영조를 만나기 싫어서 옷을 안 입고 계속 갈아입다 보면 자기가 분해 못 견뎌가지고 이제 그것도 그 대리청정을 하고 있었을 때였을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이 영조의 보고도 못하고, 왜냐하면 그 다음 왕이 될 사람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왕이 되면 자기들도 신하들도 조심해야 되겠죠. 어떨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보고도 안 하고 있다가 4개월 뒤에 알았나 봐요, 영조가. 그래서 사도세자를 불러서 물었다고 해요. 이제 한중록에 나온 얘기인데, 왜 그러느냐, 왜 죽였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욱하고 너무 이렇게 정신이 없고 이렇게 됐을 때 사람을 죽이거나 동물을 죽이지 않으면 가라앉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면은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동물을 죽이는 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안 하겠냐. 그러니까 주상께서 저에게 꾸짖으시고 무섭게 하시고 그래서 그럽니다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영조가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도 이제 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도 또 이제 발상되는데, 이제 기록에 안 나온 것들도 있겠지만 기록에 또 나온 거를 의하면은 사도세자가 이 후궁이 아니었죠. 그때 나인을 그러니까 그때 숙종에 비었던 인현왕후의 궁녀들이 있었겠죠. 인현왕후 아직도 계시니까 살아계시니까 그 나인을 처소에 드나드는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 나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를 침소에 들게 해요. 근데 그게 또 이제 발각이
막 되기도 합니다. 뭐 그런 일도 생기게 되고요. 방금 말했던 이제 나인이 아마 이름이 빙해였었나 봐요. 빙해라는 빙해인데 박 씨였는데 그 분이 낳은 또 이제 자식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은정군인가? 그리고 딸도 한 명 낳고 막 이래요. 그 은정군이 나중에는 또 이제 어쨌든 또 이제 정조 원년에 죽게 되는데 어쨌든 상당히 그래도 사도가 상당히 총명했던 궁녀였는데 사도가 죽기 1년 전인가요? 또 때려 죽여요. 그 빙의를 때려서 죽여요. 이제 그런 것들이 또 기록에 나와요. 막 한번 이렇게 분에 못 견디면 이러한 정신적 질환이 이제 지금 우리가 정신적 질환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당시에는 어쨌든 우울증, 우라증 이런 것들이 정신병 증세가 있었나 봐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기행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창경궁에 있으면서 비구니들을 또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음란한 행위를 막 하고 또 기생들도 부르고 막 이러한 것들이 막 막 창경궁에서 이제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자가 왕께 얘기도 안 하고 평양에 평양도에 가가지고 유람도 하고 막 그리고 또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신하들이 또 얘기도 안 하고 끙끙거리고 있다가 또 나중에 이제 영조가 알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 누적되고 쌓여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것이 사도와 영조가 계속해서 멀어지고 가까이 있을 수 없는 영조는 윽박지르고 사도는 피하고 이런 관계가 계속 사도세자와 이 영조의 관계로 계속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거 편지는 뭐냐면 사도세자가 14살 때인가요? 그러니까 대리청정을 시작했을 때인가 그때 이제 장인에게 해경궁 씨의 아버지죠. 장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저 글들이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최근에 2000년대 후반, 2009년인가 정확히는 모르겠는가 그때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저게 이제 공개가 됐어요. 저거는 이제 일본에서 발견된 건데 도쿄대학교인가에서 발견됐고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교수가 이제 번역을 해가지고 좀 알게 됐습니다. 저 내용을 보면 어떤 거냐면 14살짜 사도가 장인한테 이제 보내는 이제 글들인데 어떤 글들은 주요 어떤 호소. 아버지가 내가 14살 됐고 이제 15살이나 됐는데 대리청정도 하고 있는데 전왕 영조의 전왕 선왕 숙종대왕의 등에 한 번도 데려간 적이 없다. 세자로서의 자격심이 든다. 나를 인정하지 않는 건지 모르고 이런 것들을 장인한테 보내는 거야. 이런 것들을 막 써 있고 또 장인 홍보관한테 막 내 우울증, 우라 견딜 수가 없다.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다. 그러니까 약을 좀 보내주십시오. 장인어른, 막 미쳐버리겠습니다. 막 이런 것들을 보내는 거야. 15, 16살 막 이제 막 이제 보내고 막 이런 글들이 이제 저기 이제 막 계속 글들입니다. 그래서 또 마지막에는 약을 보내주셨는데 그 약을 먹고도 차도가 없다. 계속해서 허황되고 미쳐버릴 것 같다. 정신을 좀 차리면 민망해질 뿐이다. 막 이런 것들이에요. 본인도 알았었나 봐요. 한번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증세가 이렇게 확 도럴까 넘어치면, 나인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부로 대하고, 죽이고, 막 이런 폭력, 막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본인도 알고 그래가지고, 조심스러워서 안 되니까 약도 보내달라고 그러고, 먹어도 안 난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런 어떤 우울증이나 뭐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장인에게 국가의 규칙과 제도가 있는 서적을 보내달라. 공부를 하겠다. 지도도 보내달라. 그래서 그 서적을 보고 나서 많이 알게 됐다. 감사하다. 그래서 표범의 가죽도 보내드리고 막 이런 것들이 편지에 서신을 이제 오고 가고 하는 것들이 저게 이제 다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증세보다 더욱 심했고 본인도 알고 있고 고치려고 노력을 했지만은
그 당시에 의학의 기술이 그거를 치료가 안 됐었겠죠. 뭐 침, 탕약 이런 것들이 주였으니까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이 편지에서 이제 나왔던 것입니다. 자, 처음에 문정전에서 설명할 때 뒤주에 갇혀 그 돌아가신 것을 그 이야기했었는데 그때 그날을 이모화변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까? 사도세자의 비극 이모화변이 이제 발생되는 것이죠. 그 이제 이모화변 그 날이 발생되기 며칠 전부터 상당히 영조는 이제 그 사도에 대해서 그 어떻게 처분을 해야 될 때 고심을 많이 했었나 봐요. 갑자기 뒤주에 죽인 건 아니고 아까 제가 전에 말했던 그러한 것들이 계속 이제 보고가 그 들어가고 결정적인 거는 그 나경원이라는 사람의 고변이었어요. 나경원이라는 사람의 고변이었는데 나경원이가 영조에게 어떤 거를 고변서를 올렸냐면 사도가 평양에 몰래 갔던 것 그리고 뭐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 해친 것 이런 것들 그리고 시전 상인들한테 돈을 구고 안 갚은 것 뭐 이런 것들 그냥 한 10가지 항목들을 갖다가 적고 마지막에 그 별난의 어떤 그런 영모의 어떤 그런 낌새 이런 것까지도 같이 뭐 이야기하면서 영조에게 고변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나경원은 그 다음날 바로 차명당합니다. 무험하고 망측하고 어디 그 사도로한테 이러한 모함을 하느냐 그래서 죽였어요. 하지만 그 나경원이 했던 이야기들은 이미 영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또 새로운 사실도 많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를 불러가지고 너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하면서도 막 다시 또 한번 추궁도 하고요. 이제 그러한 일이 뒤주에 갇혀기 전에 이제 막 그 벌어졌던 그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영조가 이 사도도 부르고 군 사도들도 불러가지고 방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문정전의 정성황후의 혼존으로 사용됐고 그 신주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영조가 이제 정성황후를 영혼을 빌미로 해가지고 또 명분을 쌓는 거죠. 신하들에게 정성황후 홀령이 하는 얘기를 너희는 들었느냐? 나는 들었다. 별난이 호흡 사이에 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내란 영모가 바로 눈앞에 다 왔다. 뭐 이런 그 표현이에요. 별난이 호흡 사이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영모의 명분으로 이제 삼으려고 했었나 보죠. 그러면서 너희는 들었냐? 그래서 나는 들었다. 하면서 그 사도를 이제 뒤주에 이제 가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발생된 게 이모화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해경궁과 한중록 잠깐 들어가기 전에 그 이후에 좀 보면은 먼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그 다음에 그 영조는 이 사도를 이제 죽이기 전에 서인으로 만들었거든요. 양인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죽이고 나서 바로 이제 다시 세자로 그 이제 이 복귀를 시키고요. 해경궁도 해빈이라는 비유를 내려주고요. 그리고 손에게 정조는 이제 막 그 안에서 막 난리가 났겠죠. 어린 나이였으니까 홍봉환한테 시켜가지고 이제 친정집에 데려다 놓게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그날 벌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영조는 사도의 어떤 그런 그 장례식도 손수 다 챙기고 비문도 그 직접 자기가 쓰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신하들과 당부를 하는 거죠. 내가 사도를 죽인 건 대의, 국가를 위해서 온정과 인정을 죽인 거다. 온정과 인정을 버리고 국가 정묘사직을 위해서 사도를 죽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거론하지 말아라. 아무도 거론 당연히 못하겠죠.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 국정을 이제 그 가라앉히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영조가 나경원을 그렇게 죽이고 나서 또 신하들에게 아주 심한 얘기를 또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역적은 너희들이다. 나경원은 역적이 아니다, 사실. 너희들이 부당과 자당으로 나눠서 치우친 논의를 해서, 그러니까 아버지 당과 세자로 둘로 나눠가지고 치우친 논의를 하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다. 라고 또 막 너희들이
이렇게 만든 거라고 신하들께 아주 그 정말 무서운 얘기겠죠. 하여튼 그런 분위기가 였었어요 나중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정조가 왕이 이제 되는 거죠. 정조가 왕이 돼가지고 이제 그 딱 즉위하자마자 처음 유նում 백성들과 신하에게 내린 첫머리가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했더니 신하들은 완전 다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노루를 중심으로 정조가 동궁에 있을 때부터 동궁에 즉위하기 전 동궁에 있었을 때부터 암살하려고 계획을 했었고 왕이 돼서도 노론이 자객을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고요. 그 다음 이제 해경궁과 한중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해경궁은 아시다시피 사도세자의 부인이었죠. 하지만 해경궁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을 때 좋아하지는 당연히 않았겠죠. 하지만 방관하는 입장이었어요. 왜냐? 해경궁의 집안은 풍산 홍씨로서 이 아버지가 홍봉안이고 그 작은 아버지가 홍인환이라고 노래 중심 가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경궁은 이제 자기의 남편은 버리고 정조 아들을 국왕으로 만드는 데만 오로지 이제 그 신경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 풍산홍 씨의 이 친정 가문의 어떤 그런 그 강화와 아들을 왕으로 만드는 것에만 그 신경을 썼던 거죠. 그 남편은 이제 거의 뭐 버렸던 것이겠죠. 이런 기행으로 도저히 살릴 수가 없었다고 판단했겠죠. 그랬던 것이었더고요. 또 해경궁은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이 정조 말년에는 상당히 이제 힘도 없고 그렇게 됐고 또 정조 사후에는 이 해경궁과 이 수빈 박씨는 거의 뭐 이제 이 대비였지만은 이 조용하게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왜냐하면 정순 왕후가 그때까지도 살아계셨기 때문에 이 정조의 아들이었던 순조의 수렴청정까지 하거든요. 그 정순 왕후가 그 15대 씹었던 그 정순 왕후가 순조의 수렴청정까지 하니 그 해경궁과 수빈박씨 생모였던 수빈박씨도 다 조용하게 그 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해경궁의 아버지 홍봉안 그분은 그 사도세 그 정조가 즉위하고 조치를 못 취하고 있다가 정조가 사후에 돌아가시고 나서 수렴 청정하는 정순왕후에 의해서 이제 해경궁 풍산 홍 씨는 거의 몰락하게 되죠. 당연히 정조가 즉위했을 때는 해경궁의 작은 아버지 홍인환은 죽이고요. 홍봉안은 살려줘요. 해경궁을 봐서. 그리고 나머지 뭐 상당히 많은 그 집안을 정조 때부터 몰락을 시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아버지를 죽인 세력들이 홍봉안, 홍인환 그 친정, 그 해경궁 자기 엄마의 외곽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해경궁과 홍봉안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거의 다 뭐 유배 보내고 죽이고 해서 아주 그냥 그리고 나서 더 그 정조가 그 사후에 정순왕후가 더욱더 뭐 거의 풍산홍 씨는 이제 완전히 뭐 몰락을 시키는 거였죠. 그리고 나서 해경궁이 한중록에다 이제 친정을 복권시키는 글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한중록이 그겁니다. 그 정조가 있었을 때 그 한중록의 첫 편은 상당히 평안한 것들이었어요. 근데 정조 사후에 3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조가 돌아가시고 나서 2년 뒤에 한중록을 그때 집필을 3편을 하는데 그 3편의 모든 것들이 모두가 다 자기 풍산 홍 씨의 복위를 하는 것들을 바라는 글들이에요. 한중록에 어떻게 써 있냐면은 그분 이제 순조가 왕이 됐지 않습니까? 순조한테 보여주는 정치적 목적이 뚜렷한 게 뭐였냐면 주상께서 이 옳고 그름을 가려가지고 이 자기들의 그 친정을 복권시켜주길 바라는 것 그리고 이 사실과 다르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옳고 그름을 가려달라 하면서 순조에게 볼 수 있도록 바치는 글이 한중록이었습니다. 친정을 복권시켜주는 것을 선행했던 정조와 약속됐다.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순조 때 그 해경궁이
죽기 전해에 순조가 복권을 시켜줍니다. 그 복권 시켜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풍산홍 씨가 그 집안이, 친정이 복권이 다 되는 거예요. 비록 행여홍 씨가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다행히 그것이 이루어져서 이제 고종 때 사도세자를 장종, 나중엔 장조 하면서 해경궁도 헌경왕으로 추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중록은 그러한 목적으로 쓰여졌던 또 서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록과 한중록에는 서로 다른 것들도 있다라는 것도 아시고, 왜냐하면 실록은 어떻게 보면은 정사로서 어떤 이 사관이 들어갈 수 있고 주소가 들어가서 쓸 수 있는 글들이 주로 있지만은, 이 한중록, 이건 해경홍 씨가 직접 자기가 목격하고 누구한테 점검받지 않아도 되고 손수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도 분명히 있을 때고 또 포장된 과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것을 우리가 보실 때 좀 더 그 균형 있게 다른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도 같이 함께 알고 읽으시면 좀 더 판단하는데 좋은 자료들과 이런 이 문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